녹화해서 보내줘야 겠다. 네, 봅시다. 여기는 이제 주기율이에요, 주기율. 그래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주기율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주기성을 좀 볼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주기율이라는 건데, 주기율은 이제 뭐 아마 중2 때도 선생님들이 가르쳐 줘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역사를 보는데, 넌 중3이지. 재수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통합과학에 보면 주기율에 대한 그 역사들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좀 더 통합과학에서는 좀 더 자세히 나오지만 뭐 간단하게 뭐 그 역사를 좀 잠깐 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베라이너. 그래서 이 데베라이너는 뭘 했냐면 세쌍 원소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를 가지고 원자량 순으로 나열하게 됐을 때 이 원자량이 어떤 값을 갖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세 쌍이라 하자. 그지? 그랬을 때 이 중간에 있는 나트륨의 원자량은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렇게 원자량과의 관계를 얘기한 사람이 데베라이너. 그래서 이 데베라이너의 세쌍 원소에서 이 세쌍들은 나중에 뭐로 발전을 하냐면 조. 알았지? 그 다음에 뉴렌지의 옥타브설. 자, 뉴렌지에도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비활성 기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여덟 번째마다. 그러니까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파름계잖아. 그지? 도레미파솔라시 하고, 그 다음엔 칠음계인데, 그 다음에 도잖아. 그지? 그렇듯이 여덟 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근데 뭐, 그 뉴렌지라는 사람은, 어, 그 음악을 갖다 접목시켜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굉장히 이제 무시를 당해요. 그러다가 멘델레예프. 자, 이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합니다. 자,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열하면서 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의 역사적 의미는 최초의 주기율표다. 알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그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은 그때 당시 63종이 발견됐었거든. 근데 발견되지 않은 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뭐 하냐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기율표 사양에 빈칸을 남겨둬요. 그래서 앞으로 발견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멘델레프의 주기율은 그 이후에 예측했던 원소들이 실제로 발견되고 그 발견된 원소들이 멘델레프가 예언한 그런 값들하고 거의 비슷하더래요. 뭐 예를 들면 밀도라든가 또는 이런 뭐 원자량이랑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멘델레프가 노벨 화학성을 받아요. 근데 죽어요.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벨 화학성을 채택이 됐는데, 죽어버리죠. 그래서 못 받는 사람이 이제 멘델레프지. 그러다가, 모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즐리. 이 모즐리는 X선을 이용해서 양성자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고, 이제 어떤 순서대로 있냐면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들의 그 주기적인 성질은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 있죠. 다시 말하면 양성자 수하고 관련이 돼 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모줄리고 이 모줄리가 현대 주기율의 틀을 만든 사람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위에 있는 뭐 뉴렌지라든가 아니면 멘델레프는 전부 다 어떤 순으로 배열했대요? 원자량. 네. 알았지? 음.
자, 그런데 모듈리는 원자 범위수.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현대 주기율은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현대 주기율이에요. 자, 족이다. 족이라고 하면 족은 세로줄이죠, 세로. 세로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1, 2, 3. 여기 13이지. 그지? 그래서 얘들은 원자과 전자를 의미해 주는 건데, 뭐 다른 말로는 원자과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1족은 1개, 2족은 2개, 13족은 몇 개? 3개, 13개가 아니라. 음. 자, 그래서 이제 원자과 전자나 최외곽 전자 같은 값인데 얘들은 좀 달라요. 18족. 자, 18쪽은 최외곽 전자는 8개 맞아. 근데 원자과 전자는 0개. 18쪽을 다른 말로 영족 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족 기체라고 그러고 이 영족 기체는 비활성 기체예요. 비활성 기체 말 그대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 안정한 그런 애들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원자과 전자는 자, 어떤 전자냐면 물질들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그러한 전자가 원자과 전자예요. 알았지? 그래서 동족원소라 그래가지고요. 자, 동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동일한 애들을 동족이라 그래. 그래서 얘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일족을 가리켜서 이름이 있어요. 일족을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 일족을. 그럼 알칼리가 무슨 뜻이야? 알칼리가 뭐예요? 아니, 많이 들어봤는데 딱히 뭐 이렇게 이게 못하겠지. 이 알칼리는 어떤 의미로 갖냐면 얘는 물에 잘 녹는 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잘 녹는 염기.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다기보다는 어, 물과 잘 반응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다음에 이족을 소금속. 그다음에 저기 17쪽 가면은 할로젠 원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동족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1쪽하고 17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성질을 비롯하여 반응 같은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화학원은 뭐 따로 이렇게 배우진 않습니다. 통합과학의 내용하고 화학원의 내용이 그래서 뭐 이렇게 포함됐다기보다는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이면 화학원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통합과학도 꼭 저기 들어야 돼. 알았지? 이번에 특강하니까 특강하거든? 주말에 시간 되면 들어. 4개월 컬이야, 4개월. 문자 갔나 모르겠다. 4개월이니까 11월에서 2월에 끝나. 3월에 학교 가야 될 거야. 이제 통합과학도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통합과학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내신 중요하잖아. 1학년 내신 배리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표 아마 엄마한테 보냈을 테니까 시간표고 시간이 되면은 되도록이면 들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엔 주기. 가로. 가로는 뭐냐면은 이제 전자 껍질수예요. 그래서 1주기면 하나, 2주기면 둘, 3주기면 껍질이 셋. 그러면 껍질이 자꾸 많으면은 뭐가 커질까요? 크게 커지겠지. 다시 말하면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준다. 그 껍질 수는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주기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율을 학교에서는 뭐 중학교 2학년 때도 그렇겠지만 1번에서 20번까지 외우라고 해요, 선생님들이. 1번에서 20번까지. 1번에서 20번까지 외우라 그러는데 이게 순서대로 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외워야지. 3주기 17쪽, 3주기 15쪽, 2주기 14쪽, 2주기 16쪽. 그러면 원소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주기와 족에 맞춰서 그 원소들이 어떤 원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주결표상에 있는 이 물질들의 어떤 상태 같은 것들도 호돈소 물질의 상태죠. 예를 들어 수소는 기체야. 그지? 탄소는 뭘까? 탄소는 고체지.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애들이 이제 탄소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잠깐 주기율을 좀 보여줄게요. 주기율이죠? 이게 뭐 세상에 원소들이 118번까지 있는데 이 118번인데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인공원소도 많고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죠. 뭐 119번째, 120번째 이런 원소들이 계속 발견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수소죠. 수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죠.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이게 불에 잘 탄다는 뜻이야. 응? 헬륨은 이제 밀도가 작아서 포성할 때 집어넣는 거지. 자, 리튬 볼까요? 자, 리튬은 굉장히 무른 금속이야. 알칼리 금속들은. 강면을 자르면 은백색이 나오는데 겉에 그 허연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리튬이 아니라 이제 리튬의 산화물. 그래서 이 물 위에 떠요. 금속인데 밀도가 작은 애들이죠. 그래서 반응을 서서히 합니다. 베릴륨도 이제 보이는 것처럼 금속이에요. 금속. 알겠지?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 분소도 여기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가 분소예요. 얘는 초록색 불빛을 내죠. 이런 것처럼. 자, 탄소는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은 애들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이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이고요. 질소. 질소는 뭐 그 분자죠, 분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이 영상에서 보는 거는 이게 액체 질소예요. 알았죠? 액세질소 같은 경우는 온도가 마이너스 196도씨야. 196도씨라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허옇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전부 다
그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안개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질소는 아니야. 산소. 자, 산소는 이제 방사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영상에서 보는 건그 빨대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산소야. 산소가 굉장히 농도가 진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막 반응을 하는 거죠. 맞지?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영상도 뭐냐면 F2. 이 빨대에서 나오는 게 F2라는 기체야. 근데 이게 반응성이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뭐 금속하고도 반응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반응들을 합니다. 네온은 뭐 네온 사인 보면 돼요. 나트륨. 자, 일족에 해당하는 나트륨. 나트륨은 물과 잘 반응한다 그랬지? 나트륨은 이제 폭탄 뭐 이런 거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마그네슘. 마그네슘도 반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음? 그래서 이게 드라이아이스거든. 드라이아이스를 이제 사람 모양으로 하나 얼굴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다가 마그네슘을 집어넣어. 뒤쪽에다가. 집어넣고 나서 열을 가하면 마그네슘이 거기서 순식간에 타버려요. 근데 어때? 빛이. 굉장히 빛이, 밝은 빛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은 직접적으로 이제 탈 때, 반응할 때 그 밝은 빛을 눈으로 잘못 보면 실명이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밝은 빛을 냅니다. 알루미늄. 이게 얘는 이제 규소인데, 규소도 고체로 존재합니다. 맞죠? 흔히 실리콘이라 그래. 어? 인. 인도 고체네요, 보니까. 근데 인은 굉장히 잘 타. 그래서 이제 뭐의 그 재료냐면 성냥이죠, 성냥. 성냥이 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탈 때 뭐 굉장히 밝은 빛을 내놓죠. 황. 황은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노란색 고체를 보면 돼요. 황도 고체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자, 지금 여기 이제 녹이고 있는 게 나트륨 같은 금속이에요. 이 나트륨에다가 금속 기체를 반응시키면 이렇게 노란색 불꽃을 내면서 격렬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제 이런 애들이 흰색 고체들이 막 생성이 돼. 그 흰색 고체가 뭐냐면 그게 소금이야. 왜냐면 NA하고 CL이 반응했으니까 NaCl 소금이 된 거지. 그런데 여기 실험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막 쓰고 있어요. 왜 쓰고 있어야 되냐면 염소 기체가 굉장히 유독합니다. 그래서 염소 기체를 뭐 직접적으로 5분 정도 그 5분 정도 노출이 되면 조금 위험해요. 알았죠? 독같습니다. 기체. 이건 아르곤 정구의 지문. 칼륨은 아까 이 나트륨이나 리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른 금속 중에 하나인데 얘도 굉장히 물러요. 되게 반응성이 커요. 그래서 얘도 물과 반응할 때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해요.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죠. 그다음에 칼슘, 금속이야. 이 정도,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각각 원소들의 내가 그 상태들을 좀 기억하라 그랬어요. 화담수 물질의 상태. 그 중에서도 브로민 같은 경우 있어요. 브로민. 이 브로민은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비금속이야. 알겠지? 자,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임의의 원소를 전자배치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전자배치를 보고 나서 얘네들은 몇 쪽이 몇 쪽인지를 판단해 보는 거죠. 자, 몇 쪽이 몇 쪽이 될까요? 그렇지. 오케이. 2주기. 몇 쪽? 14쪽. 알았지? 2주기 14족에 해당하는 원소가 A가 되는 거고, B는요, 자, 이렇게 합시다. 몇 주기예요? 3주기. 그 다음, 몇 쪽이에요? 응? 자,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2개. 그럼 몇 쪽? 2쪽.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이와 같이 전자배치를 통해서 몇 주기 몇 쪽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몇 주기 몇 쪽을 안다는 것은 결국 전자배치도 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주기율표는 뭐와 관련이 깊냐면 전자배치와 관련이 있다. 사실 전자배치와 관련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1족, 2족은 이제 S오비탈과 관계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 13족에서 18족은 S와 P오비탈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원소들을 분류를 할 건데, 여기 보면 대충 이렇게 쭉 대충 내려보면 대각선.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중금속이라고 하는데 경계에서는 중금속까지는 필요 없고, 이쪽 왼쪽 있죠, 왼쪽은 금속이 되고 오른쪽은 비금속이 돼요. 물론 여기에 있는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수소는 당연히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원소들의 분류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금속과 비금속. 자, 여기가 붕소거든. 자, 나누어서 이쪽은 금속, 이쪽은 비금속. 자, 그렇다면 금속. 자, 금속은 어떠한 애들이냐면, 일단은 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광택이 나거나 막 이래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금속은 비금속에 비해서 전자를 잃고 양육이 되기 쉽다. 열 전도성이 크다. 전기 전도성이 크다. 거기에 반해서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 음용이 되기 쉬운 애들이에요. 근데 좀 다르죠? 양용이 되기 쉬운 애들, 음용이 되기 쉬운 애들. 전기나 이래 통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를 보게 되면, 자, 금속은 대부분이 고체야. 물론 수는 예외예요. 그죠? 하지만 얘네들은 비금속은 기체. 자, 기체로 존재하는 비금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보다는 그 서로 간의 어떤 힘들이 좀 약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금속과 비금속을 나눈 기준은 뭐냐면 반응성. 그러니까 전자를 잃느냐 얻느냐. 두 번째 전도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금속과 비금속을 나누었죠. 그래서 원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게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기율에 관한 얘기를 좀 봤고요. 이 주기율표에 있는 어떠한 그 반복된 성질은 잠시 쉬었다가 하는데 개념 확인 문제 좀 풀어보세요. 알았죠?
으흐. 2번은 뉴렌즈. 그 다음에 맨델레프는 원소들을 무슨 순으로 했대요? 원자량, 그렇지. 그 다음에 모질리는 원자 번호. 알았죠? 자, 족은, 주기율표의 세로 줄로 같은 족의 원소들은, 뭐가 같아서? 5번이 뭐야? 원자과 전자가 같기 때문에 화학성이 비슷하다. 그 다음엔, 주기는 원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은 거지. 그 다음엔, 주기율, 원자 번호에 따라 뭐가 주기적으로 변해요? 이것도 원자과 전자. 알았지? 원자과 전자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금속이고,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이고, 얘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어요. 원자량. 이게 되변의 세상원수 소리잖아. 그지? 39를 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그지? 그 다음에 되변의 세상원 현대 주기율의 같은 주기야, 조기야? 조. 자, 노렌지 옥타브스는 현대 주기의 주기의 개념에 시초이다. 그렇죠. 맨델레프의 원소들은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했다. 원자량 순이죠.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자. 자, 세로줄은 족, 가로줄은 주기. 원소들은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 같은 주기가 같은 족. 알았죠? 이 수소죠. 그다음에 뭐 C는 이제 중금속인데 뭐 D하고 E 뭐 있어요. 자, 일단 A, B, C, D에서 금속 원소를 찾으라고 하니까 여기 B가 금속 원소가 되는 거지. A와 B의 원소들이 이온이 될 전지를 맞죠? 다음 D 원소들은 음이온이 되기. D가 비금속이니까 음이온이 되기 쉽다. 맞죠? 자, E는 비활성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체로 존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소 계열을 써보면 이게 헬륨이거든.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베릴륨. C는 말 그대로 탄소지. 이제 D는 산소. E는 규소. 알았지? 그러니까 몇 쪽이 딱딱 튀어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자,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을 있는 대로 써보자. 같은 주기라면 B하고 C하고 D. 이제 같은 주기죠. B, C, D는. 그 다음 같은 족은 C하고 E하고 같은 족이에요. 14족. 그 다음에 금속 원소를 인내로 써보라 그랬는데 B가 금속이고요. 또 금속은 없네요. 다 비금속이지. 알겠지? 자, 대표 자료 문제하고 얘네들은 다음 시간에 확인할 테니까 풀어오세요. 알았죠? 자, 요번 단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주기적 성질이니까 주기적 성질을 오늘 다 못하겠지만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은 첫 번째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 유효 핵전하의 약자야. 이제 뭐 유효하다, effective charge라 그러거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얘는 이온화 에너지.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애들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어떤 그 규칙성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첫 번째 유해 핵전화에 관한 얘기부터 볼 텐데. 자, 플러스 10이에요. 원자 핵의 전화량이. 그럼 전자 몇 개 있어요? 전자는 총 11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전자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전자 있을 거고. 여기 전자들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서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럼 이제 이게 전기력이라고 해요. 전기력. 전기력 중에 인력이에요. 인력. 그래서 전기력을 제가 쓰면요. 전기력은 요 K 상수, 그다음에 거리의 제곱과 Q1, Q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죠. 그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Q1, Q2에 대한 전하량, 그러니까 전기량을 집어넣는데 Q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면 Q2에다는 뭘 대입해야 돼? Q2에다가는 플러스 12를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실제로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는 플러스 11이 아니라 뭐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 정도에 해당하는 값만 느껴요. 알았지?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 정도에 해당하는 값만 느낀다. 그랬을 때 요만큼의 전하량을 뭐라 그러냐면 얘를 유효 핵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플러스 11인데 실제 플러스 11이야. 근데 왜 플러스 3과 플러스 4 정도밖에 못 느끼냐 하면 이 전자가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전자 간에 뭐가 생기냐면 반발이 생겨요. 맞죠? 반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발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반발이 안쪽에 있는 전자하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의 반발이 있어. 근데 그 반발은 핵의 전하를 핵의 전하 있지. 이 핵의 전하를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게 바로 반발이야.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11인데 이 반발 때문에 덜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안쪽에 있는 전자와 바깥에 있는 전자들 사이의 반발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핵의 전하를 감소시키는 현상을 가리움 현상, 가리움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가리움 효과, 가리움 효과는 전자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전자하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 이 사이에 반발이 작용합니다. 알겠지? 자, 반발이 작용해서 이 반발에 의해서 그래서 전자가 느끼는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리움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리움 효과에 의해서 이제 유핵전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핵전하는 식이 이렇게 돼요. 유핵전하는 핵전하에서 가리움 효과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주기성을 좀 볼게요. 여기 주기를 합시다. 이쪽으로는 같은 주기예요. 그죠? 그럼 같은 주기에서 유핵전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하죠. 그럼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맨 바깥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늘어나겠지. 근데 안쪽 껍질은 안쪽에 있는 전자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치? 안 변해. 자, 안 변하기 때문에 이 가리움 효과가 거의 일정하다고 보면 돼. 조금 변해요. 왜냐하면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끼리도 반발을 작용하기 때문에. 하지만 안쪽에 있는 전자에 의한 가리움 효과가 더 크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같은 주기는 유액 전하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얘는 같이 증가를 하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하도 증가한다. 같은 주기예요. 그럼 같은 족은 이쪽 방향이 같은 족이죠. 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합니다. 그럼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껍질 하나씩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껍질 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8 증가하거나 아니면 18 증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한단 말이야. 안쪽 정자도 같이 늘어나. 알았지? 그런데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것만큼 얘가 증가하진 않아요. 덜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쪽에 전자가 8개가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8이 빠지는 건 아니랍니다. 알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유액전은 어떻게 되냐면 유액전하는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증가하면 유액전하는 어떻게 된다? 같이 증가한다. 그래서 원자 번호에 따른 얘가 유핵전하고요. X축은 원자 번호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리튬이라 그럴게. 얘가 NA가 되고 헬륨이 돼. 여기는 네온이 된다면 여기는 아르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2주기 원소, 여기는 3주기 원소. 자, 같은 주기를 보게 되면
같은 주기는 원자번호 증가하면 유액전화 증가하고 있죠. 같은 족도 원자번호 증가하니까 유액전화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증가하죠. 그런데 어느 부분을 잘 보냐면 이쪽 부분을 잘 보세요. 자, 뭐가 바뀔 때? 주기가 바뀔 때 유액전화가 뚝 떨어져. 알았지? 주기가 바뀔 때 유액전화가 떨어진다. 이쪽 부분. 알겠어요? 그래서 유액전화는 이와 같이 주기에 따라서, 알았지? 주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조기에 따라서 이런 변화를 나타나. 근데 전자가 되게 많잖아.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유액전화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 대한 유액전화거든. 그러니까 어떤 전자냐? 정확히 얘기하면 이 유액전화는 원자과 전자에 대한 유액전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원자 핵이 전자한테 미치는 힘은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데 거리하고는 무슨 관계에 있어? 반비례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 핵과 전자색 거리. 근데 이제 같은 주기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돼.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얘는 껍질이 똑같기 때문에 반지름이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 이쪽은 좀 달라. 자, 이쪽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점점점 뭐가 증가하냐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를 해요. 알았지? 그럼 봐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는데 얘도 같이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거리도 멀어지는 거지. 그럼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해서 힘이 같다. 이건 절대 말이 안 돼.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는데 힘이 같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더 큰 영향을 준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전자 껍질 수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디에서는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전자 껍질 수가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껍질 수가 증가하면 얘가 커져요. 얘가 커지니까 이 힘은 어떻게 돼야 돼? 힘은 작아지겠지. 알았지? 정리 좀 해줄게. 잘 봐. 자,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을 식으로 쓰게 되면 전기력을 쓸 수가 있어요. R제곱에 Q1, Q2. 이때 분모의 전하량에 의해서 힘이 달라지는 경우는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면서 힘이 커져요. 자, 그럼 봐. 힘이 커졌대. 자, 이 힘은 뭐야? 원자핵이 전자한테 미치는 힘이지? 그러면 반지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야지. 줄어들어야지. 그 다음에 전자를 떼내기는 어려워져야 돼. 이건 같은 주기. 그러니까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유액전하의 영향을 받는다 보면 되고, 반지름. 얘는 같은 조기일 때. 얘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뭐가 커진다고요? N수가 커진다. 그럼 껍질 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니까 힘은 어떻게 됩니까? 힘은 작아지는 거죠. 결국 원자 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반지름은 오히려 클 거고요. 전자를 떼내기 쉬워질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주기성들이 결정이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반지름, 원자 반지름, 전자 껍질수죠. 전자 껍질수, 그 다음에는 유액전하. 이 두 가지가 주기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라 보면 돼요. 알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 문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주기성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질 거예요. 이 주기성을. 알았지? 그럼 우리 이제 3단원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